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잠시 짚어봤던 내용인데 중국이 좀 비상이네요. 워낙 경기가 좋지 않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개발 업체 예전에 홍대 사태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이제 업체더라고요. 네. 비구이 위안이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디폴트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일단 어떤 파장으로 좀 이어지게 될 것인가 네. 사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태 네. 정리를. 네. 일단은 이 비구이 위안은 정의상 헝다그룹의 어떤 그 사업 규모랑 비교했을 때 4배 정도 됩니다. 4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마저 아, 3천여 건이 됩니다. 가장 큰 거죠 중국 내에서.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6년 동안 1위를 빼놓은 적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요. 22년까지 계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관련 산업이 중국 전체 GDP의 많게는 25%까지, 적게는 한 15% 정도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중국 경기가 또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태가 없었을지라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구이 위안 사태가 없었을지라도 중국 경기는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든가 고실업이라든가 생산 둔화, 고정자산 투자 둔화, 소비 둔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가 이게 꼬꾸라지고 있는 경제였는데 여기에 비구이 위안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정도가 좀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중국이 과거처럼 이제 한참 발전하지 못하다가 고성장했던 그 시대로 회귀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 이게 좀 난망하다는 네. 관측도 많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이 없었을지라도 과거의 고성장 14% 성장률 2000년대 초반 거기서 계속 떨어집니다. 10%, 9, 8, 7 그리고 올해가 5.2%, 내년이 4.5%.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흐름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비구이 위안 사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 사태가 더 어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든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든가 실제로 추가적인 건설 투자나 이런 쪽으로 단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중국 경제를 더 앞당겨 놓는 꼬꾸라지는 그 정도를 더 당겨 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1%, 2%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단기간 안에 그 속도로 갈 거라고 전망하진 않습니다. 올해가 5%대, 내년이 4%대, 예. 중장기적으로 4%대를 계속 맴돌다가 또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다시 올라가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성장 국가에서 중성장 국가로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고요. 다시 세팅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이제 점점 꾸준히 이 사태가 아니었어도 계속 내려온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급격히 둔화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이제 워낙 우리도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이 우려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중국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약 19.5%의 수출액, 전체 수출액에서 19.5% 대략 20%가 중국으로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중국 경기가 위축이 된다. 소비 심리가 둔화된다. 예. 기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된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완제품이 아닙니다. 중간재입니다. 80%가 중간재. 그 중간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인 거죠. 예. 반도체도 완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품목의 대중국 수출에 이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반기는 우리 경제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잖아요. 그 기대마저 좀 꺾어 넣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출 플러스 달성에 대한 부담 요인은 고스란히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수출 플러스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요소들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이제 상황이 안 좋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도 현재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인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재밌습니다. 있는 게 예.
우리한테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소위 G2잖아요. 음, 근데 어떻게 안 좋느냐? 음. 미국은 소매 판매 증감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옵니다. 0.7%까지 옵니다. 중국은 반대로 18.4% 소매 판매 증가율에서 쭉 떨어져 2.5%까지 떨어집니다. 아, 지금도 앞서고는 있지만 완전 뭐 그 예.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 그래프의 모습처럼 미국 경기는 회복되는데 중국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약 65%가량이 소비인데 예. 결국 소매 판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비구위한 사태가 아니더라도 예. 점차 어려워지는 국면에 놓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 미국 경기는 계속 탄탄한 구조니까 고금리를 도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금리를 유지해도 된다는 뜻이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렵고 금융부실, 부동산 부실 문제까지 터졌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낮춰야 상황이에요. 되죠. 자,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와 중국의 금리의 레벨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원화는요.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리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를 대리하는 원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져요. 그렇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외환 시장에서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의 대리 변수로 간주하거든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한국 통화 가치,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 통화 가치는 강하게 유지될 거라고 한다면 예. 그만큼 강달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서는 그 강달러가 이 물가 잡는 일에도 방해가 되고 수출 경쟁력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화면 나오고 있는데 네. 달러가 이제 2월만 해도 1,200원대였다가 네. 5월에 잠시 올라서 다시 내렸다가 내림세를 보였다가 다시 8월 16일 오늘 기점으로 1,330원. 그렇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1,440원대까지 전 고점을 통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1,300원대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비구위한 사태 같은 것들이 어떤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됐느냐. 왜냐하면요, 이게 안 끝났습니다. 9월 13일 날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요. 이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한 거예요. 과연 유예 기간 내에 이자를 상환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이 불안 심리가 결과적으로 달러라는 안전자산 투자로 집중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달러를 또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한 강달러 기조가 꺾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사면초가인 상황인데 네. 이 1위 부동산 기업을 저렇게 디폴트가 상황에 빠뜨리겠느냐. 네. 전문가들 의견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그렇게까지는 구제해줄까요?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비구위한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말 그대로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여건에 처해 있는 개발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이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같이 난관에 지금 당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해줘야 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지 않는 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지방재정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게 숨겨진 부채라고 하죠. 이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개별 기업들을 다 살리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위 기업이었고 이것이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적어도 이 부채 상환 조건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한다든가 금융 대출 시스템 자체를 좀 변경을 줘서 디폴트 상황까지 나가지 않도록 방어를 할 거라고는 뭔가 생각합니다. 보관은 두고 있겠죠. 당연히 중국 있고요. 입장에서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만 생각해봐도 그것도 좀 상당한 당연히 대응할 만한 능력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부러 디폴트를 만들 것인지 예. 뭐 그 음모론적으로도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에 있었던 FOMC,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뭐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참관위원 대다수의 의견을 좀 보니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위원들 계속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 의견 내놔야 되는 건가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7월 13일 날 있었던 FOMC 회의예요. 그때 이제 의사록이 기록이 됐을 것이고 그 의사록이 대략 한 달 만에 발표가 되는 공개가 거예요. 이렇게 늦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FOMC 회의가 있고 성명서는 그날 즉시 공개를 하고 메시지는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의견을 다 발표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의 기조가 한 달 후에 다시 발표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하게 긴축하겠다. 데이터 봐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하겠다. 네. 그런 것인데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중국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긴축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럴 수 그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에 따른 그 고금리에 따른 그 영향, 경제적 영향은 후순위로 나타나거든요. 후행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아직 그 영향을 받지 못했고 미국 경기도 하반기 들어서 어려울 것이라고 좀 전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과도한 긴축 정책이라는 것이 돈을 이제 어쨌든 시중에 있는 돈을 유동성을 줄이는 것인데 이게 네. 거시 경제에는 결과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네.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간단한 개념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더해서 연준이 11월 뭐 9월 건너뛴다 패스한 다음에 11월에 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예상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도 문제예요. 고물가도 문제예요. 근데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도입했는데 이 고금리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도 경제에 부담을 주죠. 근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한 것인데 고금리도 역시 경제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역시 둘 다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인플레를 잡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좀 완화적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골라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인플레는 다소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죠. 국제유가 오르고 있죠. 곡물 가격 오르고 있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상방 압력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파업이 진행되면서 이 대량 파업은 또 임금을 또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근데 이렇게 이미 높아진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이미 미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 그 과도한 긴축이 또 미국 경제에 탈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9월 FOMC 회의 때는 아마도 금리 인상을 안 했다가 9월, 10월 정도에 나오는 데이터를 봐가면서 물가 못 잡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11월에 다시 인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열어두시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 좀 무게를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구 위안의 대부분의 그 채권 투자자들이 맞아요. 미국 금융사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다음 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때 그렇겠네요. 파월이 뭔가 판단을 공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경제 심리라는 것이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잡아놔야지 또 3패를 일찍 터뜨리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최근 국제 유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또 오르고 있어요. 지난달 수출도 그렇고 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3개월 만에 다시 올랐는데 네. 이건 좀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가 바로 원유입니다. 맞아요. 원유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다 오르는 겁니다. 다 오르는 그렇게 거죠. 보시면 좋습니다. 네. 하다못해 농축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어. 축산업 농가예요. 그러면 한겨울에 연료를 돌려야 하잖아요.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인데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물가 못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들 것이고 금리 높은 그 고금리 기조를 포기하고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을 지연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라는 면에서 더 향후에나 경기가 회복되겠네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경기 회복 시점이 당장 오지 않겠네 하는 생각. 예. 고유가가 되고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물가 불안을 다시 야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고민할 거예요. 지금 미국과의 금리차 최대 폭인데 네. 또 지금 또 물가도 또 다시 조금의 또 상승 추세를 보이니까 네. 이것도 다음 그 금융통화위원회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올려야 될까? 그냥 동결해야 될까? 고민할 텐데 네.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결. 그러니까 동결의 의미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계속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만한 여건은 안 되지만 금리를 인하할 시점은 역시 지연된다. 아직은 인하 얘기할 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신호라고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